영화를 미리 다 보고 오시면 그때 이제 이 이야기들을 짜집기를 해서 약간의 어떤 편집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그 빌드업을 지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빌드업은요 159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592년보다는 1590년 정도로 봐야 되겠죠. 1592년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일어났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제가 조금 아까 그 최백호님의 낭만에 대하여를 들으면서 요거는 좀 읽어드려야겠구나. 제가 이 김훈이라는 작가의 그 문장력? 이 글 쓰는 그 솜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서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인조가 돼서 인조의 마음을 이 소설로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신생의 길은 죽음 속으로 뻗어 있었다. 임금은 서문으로 나와서 삼전도에 투항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치욕이죠. 서문으로 나갔다는 건 치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투항했다. 길은 땅 위로 뻗어 있으므로 나는 삼전도로 가는 임금의 발걸음을 연민하지 않는다.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는 자들은 갇힌 오타 났네요. 갇힌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궐해서 주린 성에 넘쳤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다. 성 아래로 강물이 흘러와 성은 세계에 닿아 있었고 모든 봄은 새로웠다. 슬픔이 나를 옥죄는 동안 서둘러 작은 이야기를 지어내서 내 조국의 성에 바친다. 이렇게 썼습니다. 되게 낭만적이죠. 전쟁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낭만적으로 쓸 수 있는 소설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나서 느낀 건 빌드업을 해야 되겠다.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그 40여 년 전의 이야기부터 그 이전 5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이미 연산군 때부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걸 다 얘기하자면 사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던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1590년의 일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590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도요토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되게 천민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사람과 관계도 잘 맺고 이렇게 빌붙는 것도 잘하고 그러면서 난생 처음으로 일본에선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렇게 칼 쓰는 사무라이들, 그 사무라이들을 통일을 해버립니다. 전국을 통일을 해버리죠. 전국을 통일해버리면서 이때 전국을 통일해버리는 그 힘의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 칼솜씨가 있었던 것이죠. 사무라이들의 칼솜씨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매일 싸우면서 그걸 다져왔던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시면 일본 집들 혹시 그 위에 올라가서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 집들을 걸어서 이렇게 마루장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삐그덕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우리는 창살이 밖으로 되어 있잖아요. 밖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창살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삐그덕 소리는 누군가가 나를 침입하려고 할 때 늘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사무라이들에게서는 늘 있는 일이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면 나는 이제 뭔가 대비를 해야지, 방책을 세워야지 하는 것과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보기 위해서 이 창살이 바깥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창살이 되어 있는 게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훨씬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배 형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런 칼싸움으로 다져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했죠? 전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막 뽕이 차올랐겠죠? 뽕이 차오르면서 자, 여기서 끝내지 않아. 나는 어디까지 간다? 청까지 진격한다. 아니 참 명까지 진격한다. 이때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힘이었냐면 우리가 혹시 4대 교린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4대 교린이 우리의 외교 정책이었어요. 4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버이로 여기고 군왕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일을 하는 게 4대입니다. 그리고 교린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놈에게는 약간의 우대를 해주면서 친하게 지내는 척 해준다 라고 하는 게 4대 교린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동방예의지국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되게 예의 바르고 말 잘 듣고 우리는 되게 예의 바른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의지국이라는 타이틀을 썼어라고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요 자기네를 중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 가운데 두고 자기네 이외에는 어떤 것도 문명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뭐다? 오랑캐다. 근데 그 오랑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동이족들이었어요. 그 동이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였습니다. 동쪽에 오랑캐라는 뜻인 동이족이 우리였는데 그 동이족이 말도 너무 잘 들어.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면 때만 되면 조공을 아주 칼같이 갖다 바쳐.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막 파고퍼져. 이러다 보니까 니넨 진짜 예의가 바르구나라고 하는 아주 치욕적인 훈장을 달아준 거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중화사상 속에 물들어 있게 돼요. 성리학의 기본적인 조건은요 중화사상이었어요. 자, 성리학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죠? 유교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공자 맹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성리학은 뭐로부터 시작됐죠? 주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누가 받아들였냐면 고려가 받아들였고요. 고려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공부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진사대부라고 불렀고요. 신진사대부는 뭘 한 사람들이냐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중화라고 하는 큰 세계 안에 우리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웃기지만 니네 윤리 나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중화의 큰 틀 안에서 우리도 여기에 문명과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화세계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이 보기엔 우리를 오랑캐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중화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 특히나 한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이 한족의 첫 번째 사람들은 한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이 주나라 사람들, 그 다음 당나라 사람들, 송나라 사람들, 명나라 사람들. 그거 이외에는 계속해서 중국을 몽골도 짓밟았고 거란도 짓밟았고 여진도 짓밟았고 그랬던 곳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족이라고 하는 요 한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명나라에게 사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일본이 여기에서 갑자기 변방에 있던 오랑캐 중에 오랑캐인 일본은 이때까지 뭘 하던 사람들이냐면 우리 그 남해안 쪽에 와가지고 노략질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략질을 하는 것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성계 이후로 한 200여 년이 넘는 한 300여 년 가까운 동안 한 번도 200여 년이죠. 임진왜란이 나기까지는 그때까지는 굉장히
평안한 그 왕권이 되게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주변에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병사를 우리 지금은 어떻죠? 군대를 어떻게 가죠? 강제로 가잖아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그런 것과 야 니네가 노역을 한번 해볼래? 그러고 부역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른 일이 완전히 다른 일이죠. 그걸 200년 동안 했단 얘기예요. 니네 부역해서 아이 정 가기 싫으면 그냥 뭐 이렇게 세금이나 좀 내고 그리고 딴 놈 시켜서 보내고 뭐 이랬던 것들이 200년 동안 지속이 됐던 것이죠. 근데 저 남쪽에 남해안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됐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걔네들만 그냥 올망졸망 오는 애들만 그냥 치면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굉장히 나빴어요. 굉장히 나빴고 쟤네는 노략질이나 하는 놈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정세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게 자꾸 첩보로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 첩보로 들려오니까 이상하다. 이거 안 되겠는데 한번 알아는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뭘 보내죠,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데 그걸 우리는 일본으로 보내는 사신들을 통신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누구를 보내냐면 서인의 거두였던 1인, 그 다음에 동인의 거두였던 1인. 이 서인과 동인은 뭐의 대명사죠? 당파 싸움의 대명사죠. 근데 이게 당파 싸움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선조 때부터입니다. 하필이면 선조 때부터예요. 선조 때부터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서인과 동인을 일명씩 붙여서 서인은 정사로 보내고 얘는 부사로 보낼게 라고 하면서 정사와 부사 2명을 보낸 거예요. 통신사로 보냈더니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두 사람이 다른 말을 합니다. 얘네가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하는 것 같고 배를 조선 사업이 막 어마어마해졌어요. 막 배를 막 만들어요. 라고 서인에서 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사가 얘네는 당파 싸움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견을 내면 안 돼. 우리도 국힘당과 민주당이 둘이 싸울 때 같은 의견 내면 절대로 큰일 나는 것처럼 매번 싸우는 것처럼 얘네도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그럴 일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얘네는 굉장히 평온했고 그리고 역시나 오랑캐이고 우리는 뒷배에 누가 있다? 뒤에 백이 있잖아요. 백이 누가 있다? 명나라가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조정해서 그리고 또 누가? 선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던 것이죠. 이왕이면 평화로운 걸 듣고 싶잖아요. 전쟁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통신사를 보냈는데 통신사를 보낸 거기에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문서를 하나 국서랍시고 문서를 하나 들고 옵니다. 문서를 하나 들고 오면서 뭐라고 써였냐면 정명가도 해주시오 라고 써서 보낸 겁니다. 정명가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를 명나라를 치러 갈 거니까 가도 길을 열어. 그러면 니네는 가는 길목이야. 근데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니네부터 칠 거야 라고 하는 국서를 보냈습니다. 그걸 국서를 딱 보내니까 둘의 얘기가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오랑캐라고 여겼던 놈들이 하는 얘기를 그닥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어떤 일이 선조 때 일어났냐면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막 어부사시사 막 이런 시를 막 쓰는 낭만에 대하여 막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서인이면서 들고 나온 게 아무래도 쟤네들은 좀 이상해요. 일본 이상해요. 라고 하는 걸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서인이 좀 탄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탄핵을 당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선조가 그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592년 4월이 되었을 때 완전히 16만 대군을 몰고 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뭐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이때 일어나면서 16만 대군을 끌고 왔다라고 했는데 얘네는요 사실 우리나라가 해전에 강하다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있다? 이순신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전혀 간과하고 어떤 배를 보냈냐면 얘네들을 태워서 운반해주는 여객선을 보낸 거예요. 여객선을 보냈는데 얘네가 와 진짜 10일이 됐더니 어디까지 올라왔고 15일이 됐더니 어디까지 올라왔고 라고 하는 장계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 장계가 올라오는데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름 만에 선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몽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몽진이라는 말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 몽진은 얘는 어두울 몽자고요. 얘는 먼지, 그러니까 얘는 무지몽매하다 할 때의 몽자고요. 이 진짜는 분진, 뒤집어 쓰는 그 분진 있죠? 분진,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두운 데를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몽진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어디까지 갔을까?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의주를 거쳐서 네, 의주까지 갑니다. 의주는 압록강 바로 앞이잖아요. 의주까지 가서 잘 계속해서 패전 소식이 와요. 평양을 먹었다 그러지, 뭐 어디도 또 먹었다 그러지, 어디도 먹었다 그러지. 이러니까 선조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선조가 중국으로 막 너무 잘하시네요. 중국으로 망명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이 중국으로 망명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사대부들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몽진을 해서 여기 의주까지 왔지만 우린 이래선 안 된다. 근데 또 하나 잘한 짓이, 또 하나 요거는 좀 잘한 짓인지 이 병자호론으로 봤을 땐 좀 못한 짓일 수도 있는데 명나라의 원정을 청하는 거였습니다. 원군을 청하는 일이었는데 사실 명나라는 이때 황관들이 막 득세를 하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명나라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거 좀 지나서 거란이 자꾸 그 여진족이라고 불리는 저 만주 어디쯤에서 애들이 자꾸만 자신들을 압박해 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진족은요 사실 만주 안에서도 세 부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세 파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만주 여진이라고 하는 곳에 누르하치가 전부 다 통일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통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힘이 점점 커지는 걸 명나라는 그때까지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황간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원군을 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명을 정벌하기 위해서 일본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막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트게 되는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명나라의 원군이 들어오는 것이죠. 명나라의 원군이 들어왔는데 명나라 군대도 당나라 군대야. 진짜 오합지졸인 거죠. 얘네들이 와서 계속해서 싸움에 패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 4월 13일에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틀 뒤에 그 조정에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월 30일에 야 우리 도망가자 그러고 사람들 아무도 몰래 짐을 싸요. 뭐라고 하면서 짐을 쌌냐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조선은 한반도는 지키겠다라고 공갈친 거죠. 그리고 그러니 너희들도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의병도 일으키고 승병도 일으키고 그리고 너희들이
굳건하게 남쪽을 막아라 라고 해놓고 자기는 짐을 싼 거예요. 그 밤에 몰래 짐을 싸갖고 자 개성에 5월 1일에 도착했고 여기서 3일 정도 머물다가 또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7일에 또 이제 평양에 도착을 했고 또 도망을 가서 22일에는 의주까지 갑니다. 이때 뭘 하냐면요. 분조라는 거를 해요. 자, 분조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분조는 조정을 나누는 거예요. 조정을 둘로 나누든 셋으로 나누든 이렇게 쫙 나누는 건데 사실 선조에게는 세자가 없었어요. 세자가 없었고 그 군들만 왕자들만 있었던 것이죠. 왕자들만 있으니까 이 왕자들 중에 제일 첫째는 임해군이었습니다. 임해군이었고요. 그리고 그 둘째가 광해군이었었는데 처음에 임해군과 순화군이라고 하는 이 둘만을 저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니네가 어떻게든 잘 해봐 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야, 욕 좀 해도 될까요? 야,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왔다. 우리 얘네들을 일본군에게 넘겨주자. 그래갖고 임해군을 일본군 진지에다 던져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들은요, 이들을 왕자 그리고 군 이렇게 대우하고 분조를 해서 왔던 뭔가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지? 발사계 같은 놈이 왔어. 이놈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처벌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일본군에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그러니까 조선의 3대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조선시대 3대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그 3대 사이코패스가 다 누구냐면 선조의 아들 3명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때 의주까지 넘어가가지고 분조가 됐는데 그 분조가 되었을 때 광해군이 활약을 합니다. 이렇게 임해군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광해군을 너 세자해. 네가 둘째니까 세자해. 내가 사실은 공빈의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사실은 임빈을 더 사랑해. 그래서 그의 자식들을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자 네가 해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걔를 세자책봉을 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세자책봉을 시켜서 분조를 해서 남쪽을 좀 이렇게 좀 다스리도록 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도망을 다닌 거죠. 도망을 다니다 못해서 그렇게 망명까지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막 하려던 그러한 찰나에 이제 조정이 종묘사직을 지켜야 하옵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신을 그때서야 차린 것 같았고요. 그 정신을 차린 가장 중요한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곡이,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우리 일본 식민지가 300년 전에 이미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때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서 평양을 계속해서 탈환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탈환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3번을 다 탈환을 못합니다. 4번째에 가서 평양성을 탈환을 합니다. 이게 바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을 때 그 기쁨으로 만든 그 그림이에요. 요거는 병풍으로 왜 뭔가 기쁜 일이 있거나 기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조선에서는 병풍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든 기록병풍입니다. 요게 평양성을 4번째 만에 탈환했을 때 그때 일본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저쪽 남쪽에서는 해상에서는 우리는 여객선을 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태우려고 이렇게 운반 수송선이죠. 수송선이 왔는데 이게 뭐야? 거북선이 뭐야? 이러면서 걔네들이 계속해서 30척을 격파할 때, 뭐 20척을 격파할 때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일본도 약간 흔들리기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명나라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우리 휴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한테 손을 내민 게 아니라 명나라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을 하자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녀를 우리에게 보내서 며느리를 삼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너희와 이렇게 교역할 수 있는 길을 조선이 트게 만들고 조선의 사계도를 우리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게 만들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협상장에서 도장을 꽝꽝 찍습니다. 근데 이때 명나라의 대표 주자는 그 일본 사람들과 그런 그 조약을 맺어놓고 그래서 그래 휴전 우리 그만 싸우자 그래 놓고 명나라에 가서 어떤 도장을 황제에게 어떤 도장을 받느냐면요 이런 도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황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갖다가 명나라의 황제에게 도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던 그 황제의 국서가 오는데 그거는 허락해 줄게라고 오니까 일본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일본이 황당해서 다시 한번 휴전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였죠?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월 1일이 되었을 때 평양성을 다 탈환을 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둘이서 이렇게 도장 꽝꽝 찍었을 때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던 선조는 의주에서 안 나와요. 그렇게 다 끝났어. 휴전했어. 라고 했는데도 안 나와. 안 나오고 뭘 했을까요? 파병을 보냅니다. 너 가서 한번 서울을 둘러봐. 서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랬더니 잠잠합니다. 다 각오 없습니다. 그때야 선조가 돌아온 겁니다. 그때 선조가 돌아와서 이제 환도가 결정이 됐고 환도를 하게 된 것이죠. 와봤더니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을까요? 내가 들어가서 자야 될 집이 한 개도 안 남은 겁니다. 창덕궁 없어, 경복궁 없어, 창경궁 없어.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정릉동에다가 그 경복궁이 이렇게 있으면요. 경복궁 바로 이렇게 서쪽 앞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덕수궁 자리죠. 그 덕수궁 자리가 정릉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복궁은 곧바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거기에서 그 궁궐과 가장 가까운 집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옛날에 성종이 월산대군에게 하사해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이 제일 멀쩡하게 남아있어요. 월산대군가가 제일 멀쩡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정릉동 행궁이고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덕수궁이, 지금의 덕수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1597년에 기다리다 못한 그 일본이 국서를 받아들고 대노해서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를 정유재란이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선조는 아니나 다를까 밤에 또다시 의주로 몽진을 떠납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 몽진을 떠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광해군은 밑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단촐하게 떠납니다. 어떻게? 광해군에게 너네 엄마 의인왕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가. 아니 밑에 방비를 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홀가분하게 떠나고 왕실의 아녀자들을 다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의인왕후도 광해군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와, 이런 살벌한 선조를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인조,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 선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 놓은 거죠. 아니 이런 살벌한 일을 벌이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정유재라는 끝을 맺게 되는데 누가 죽냐면 누가 죽었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야 그 남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각계격파당하면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하필이면 노량해전에서 아까운 인물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진왜란은 끝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죽음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가계도를 한번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좀 앉아서 중종의 가계도부터 조금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중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연산군을 밀어내야 되겠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얘는 죽어도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연산군을 끌어내서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종과 정현왕후의 그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중종은 세자감이었어요. 네, 중종은 세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그러면 누구냐면요, 자신의 형이면서 중전의 자리에 올라왔던 패비윤씨의 아들이었었죠. 그러니까 둘은 사실은 이복 형제이면서 왼수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중종은 앞장을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중종이 이렇게 반정을 성공을 해서 조선의 왕이 되는 것이죠. 조선이 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중전의 기간을 마쳤던 사람이 중종의 손을 잡고 이제 그 경복궁으로 들어왔던 당경왕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경왕후 신씨는요, 연산군의 처남이었던 아버지를 두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신수근이라고 하는 내 아버지가 연산군과는 처남 매제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반정을 일으킬 거니까 너 우리랑 같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신수근 난 그렇게 못해. 그럼 내 그 누이가 있고 내 그 처남이 있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했기 때문에 매제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거를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막 득세를 하기 시작했겠죠. 자, 이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대부의 나라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사대부의 나라가 됐던 거는요, 아까 우리가 선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붕당이 일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붕당의 기미가 있었던 거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중종 때 뭐가 됐죠? 반정이 성공을 하면서 뭘 했죠? 연산군을 끌어내려서 폐위를 시켰잖아요. 왕을 폐위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됐냐면 사대부의 손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정도전이라고 아시죠? 정도전은 누구예요? 고려 때 신진 사대부로서 이성계와 손을 잡고 뭘 했던 사람이었죠? 조선을 건국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표방했던 게 뭐냐면 사대부의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경복궁이 지금은 10,000칸 정도가 되는 규모,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지되었을 때 10,000칸 정도 규모였는데요. 처음에 경복궁의 자리를, 경복궁으로 천도를 하면서 그 궁궐의 자리를 잡을 때 사대부들이 계속해서 반대해서 왕실, 궁궐이 몇 칸이었는지 아세요? 370여 칸밖에 안 됐습니다. 370여 칸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 사대부보다 높아지면 안 돼.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감히 사대부를 능멸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진 사대부들은 사대부의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어땠죠? 태조도 강했어요. 태종도 강했어요. 세종도 강했어요. 세조도 강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왕권이 점점 커지면서 사대부의 나라가 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죠. 근데 세조가 죽게 되면서 예종이 올라오고, 예종이 또 몇 년 만에 1년 반? 뭐 7개월? 1년 7개월 뭐 이 정도 만에 죽으면서 성종이 올라올 때, 성종은 왕이 될 그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상 왕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올렸죠?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과 정의왕후가 결탁을 해서 올렸잖아요. 요때 사대부의 나라로 약간 삐그덕 했어요. 그때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조선에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대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인네를, 아녀자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엄마야, 성종이 16살 됐을 때, 16살이 딱 될 때, 그때부터 할머니를 막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왜 그래? 그러지 마. 나가. 막 이러면서 되게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성종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조,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성종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 사대부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걸 전면 차단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 관리를 잘 못했어. 그래서 연산군이라고 하는, 근데 그 여자 관리에는요, 자기 부인 관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 관리도 있었어요. 엄마가 소혜왕후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는 왕비가 되어본 적도 없어. 왕비가 되어본 적도 없는데 데뷔마마가 됐어.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데뷔마마가 되고부터는 뭘 쓰기 시작했냐면 내훈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훈 써서 어떻게 했죠? 며느리 잡는 용으로 씁니다. 며느리 닥달하는 용으로. 그래서 며느리들이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여자 관리가 안 됐던 왕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연산군이라고 하는 아주 폐륜화를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요 200여 년도 채 안 된 때잖아요. 연산군까지 100몇 년 정도밖에 안 되는 때였었는데, 이때 명나라는 사실 조선과 비슷한 때에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44년이 되었을 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연산군 때쯤 되면 명나라도 무지무지하게 황관의 정치라든가 여자들의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복잡했던 때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 중종이 자신의 그 권위를 걸고 올라왔지만 사실은 크게 권위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때 조광조라고 하는 대스타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사람도 역시나 사대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붕당 정치는 이때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동인서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서인 때였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장경왕후 윤씨가 낳은 아들이, 중종의 아들이, 이 중종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대장금 아시죠? 대장금 드라마, 그 대장금의 왕이 중종이에요. 네. 그리고 그 대장금 얘기는요 조선왕조실록에 딱 2줄 써 있어요. 장금이라고 하는 아이가 뭐뭐뭐가 좋더라. 뭐 요 정도 써 있는 걸 갖고 그 대하 드라마를 만들어냈으니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실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김훈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 몇 장 안 되는 그 문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인종이 1년도 안 되어서 쉬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기 전에요. 네. 그 두 놈은 말씀하셨는데 두 놈이요? 그거 못된 놈 세 놈 중에서 두 놈은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한 놈은 누구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그것도 빌드업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중종의 가계도와 선조의 가계도를 하려고 했던 게 그 나쁜 놈들에 대한 얘기와, 인조가 왜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선조는 왜 그런 인물이었을까를 얘기.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산군을 끌어내고 중종이 반정을 일으켜서 사대부의 나라야 라고 하는 관념을 심어준 게 이때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사대부의 나라만 그 관념이 심어진 게 아니라 외척에 관한 얘기들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실 뭐 한명에도 외척이었고 그랬지만 외척이라고 하는 것으로 권력을 잡은 건 이때가 거의 최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신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종의 손을 잡고 들어갔으나 겨우 7일, 딱 일주일 있다가 쫓겨나요. 얘는 역적이고 반대파의 놈인데 그의 딸을 우리가 큰일, 대의를 도모하는데 이 여자가 왕비로 있는 거는 봐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경왕후 신씨를 그렇게 쫓아내버리고 이제 장경왕후를 이렇게 끌어들이죠. 장경왕후 윤씨는요, 윤임이라고 하는, 윤임 아시죠? 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또 막 그 분란을 일으켰던 외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를 낳다가 또 이분도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낳았던 사람이 인종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이렇게 있어.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네, 글씨는 잘 안 보이시지만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선 잘 보이는데 여기선 잘 안 보여서 네, 그래서 그분이 장경왕후가 돌아가시고 문정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왕비가래를 올리게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으로 왕비가래를 올린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왕이 죽으면 왕비를 책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죽으면? 이전 왕비가 죽으면 왕비를 책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왕이 되어서 결혼을 못했으면 왕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가래를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전엔 뭐 세자들이 다 결혼을 했죠. 세자들이 결혼을 해서 세자빈과 왕이 되었으니까 왕비가 가래를 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왕비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휘하에 데리고 있었던 그 후궁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4명부 안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뭐 그래도 아는 놈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하나를 뽑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종 때는 진짜 처음 했던 게 되게 많은데요. 왕비 가래도 처음 있었습니다. 왕비 가래가 이때 처음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걸 찍으시죠. 이건 잘 안 보이니까. 네, 여기는 되게 잘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여서.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왕비 가래가 그렇게 4명부 안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왕비가 없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왕비 책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빈 박씨도 있지, 희빈홍 씨도 있지, 창빈, 귀인, 수구이, 수원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여자들 다 내비두고 왜 문정왕후를 그렇게 굳이 가래를 올리도록 책봉을 간택을 왜 했지? 라는 좀 의구 안 드실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이때 문정 왕후가 그 왕후로 이제 그 간택이 될 때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조정에서.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인종은 일찍 엄마가 죽은 거잖아요. 엄마가 일찍 죽었으니까 세자는 되었는데 나머지 경빈박 씨도 희빈홍 씨도 창빈안 씨도 수구이홍 씨도 수구이 씨도 전부 다 나이가 차 있었어요. 이미 20살 정도 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군가를 왕비로
올리면 세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적통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통의 왕비가 나에게 와서 아들을 낳더라도 어린아이여서 감히 인종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중종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왕비가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비가례를 해서 문정왕후가 올라왔는데 문정왕후는요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진짜 가난하게 살아서 사실은 그 책봉을 그 간택을 받으려면 이렇게 뭐 무스란 치마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갖춰야 될 것들. 이것도 갖추지 못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려면 집이 번듯하게 있어야 결혼식을 와서 친형례라고 그러죠. 친형례를 했으니까 친형을 와서 친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했어요. 되게 독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종은 죽었고 인종이 이제 올라왔겠죠. 인종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선해서 학자들마다 왕을 조금씩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학자들이 인종이 굉장히 오래 살았으면 어쩌면 좀 태평성대가 조금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효성이 올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측은지심 같은 게 있었던 왕이었고요.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던 젊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한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시름시름 앓더니 죽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문정왕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7, 8개월 만에 그렇게 자기 아들을 명종을 이렇게 왕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횡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이때부터 외척이 뭐 득세하고 막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당파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막 서로 막 쥐어뜯으면서 싸울 정도로 그런 상황들, 대윤 소윤 막 이래서 싸우는 그러한 상황들이 마련이 됐던 것이죠. 근데 명종에게는 순회세자라고 하는 세자가 있었는데 얘도 10살쯤에 죽어요.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게 되니까 이제 명종이 죽으면서 그러면 내가 왕을 하나, 내 뒤를 이을 사위할 왕을 하나 지정을 할까봐 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효시, 그걸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사대부들의 농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얘네들이 그때 그 인종이 세자로 있을 때 이미 20살 정도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누굴 골라서 올리려니까 너무 노회했어. 너무 나이도 많고 노회한 이들이 올라와서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덕흥대원군은요, 여기서 보시면 이들에게 있어서 창빈안씨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영양군을 제치고 덕흥군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서자인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을 올린 게 아니고 거기서도 그의 아들을 올린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는데 셋째 아들 하성군을 올린 거예요. 벌써 야로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 사대부들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어린애 15 남짓한 얘를 올려서 왕위로 올리자 하고 그 셋째 아들이었던 하성군을 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선조 가계도를 꾸렸던 선조입니다. 선조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선포를 했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왕 중에 뭐 몇 번째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람은요 덕흥대원군의 이제 덕흥군은 대원군이 됐죠. 덕흥군은
세자의 반열에 올라가 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왕자 중에 하나야. 그리고 군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이제 대원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승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조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를 추승을 합니다. 어머니도 추승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대부 사회에서 성리학을 모토로 하는 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했던 사람이 바로 그거에 몰두했던 사람이 바로 인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덕흥군은 덕흥대원군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때 선조가 의인왕후 박씨라고 하는 사람을 되게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홀가분하게 몽진 떠나기 위해서 누구한테 데려가라고 그랬다고요? 광해군한테 데려가라고 그러고 떠밀었단 말이에요. 자기 엄마도 아닌데. 근데 이 의인왕후는요 공빈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성녀라는 걸 알고는 공빈을 되게 좋아했고 공빈의 아들들이었던 임해군과 광해군을 너무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고 공빈이 죽었을 때는 진짜 막 통곡을 하면서 울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래서 광해군에게 딸려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왕후는 정유재란이 끝나고 이제 1599년 윤 4월에 환도를 합니다. 환도를 했는데 이때 결핵에 걸려요. 이제 그때 결핵에 걸려서 계속해서 콜록콜록거리면서 왔다가 갈 데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선조가 정유재란이 날 때까지도 너무 피폐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선의 사회는 어땠냐면요.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고 먹을 게 없어서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고 아내가 죽은 아들의 다리 살점을 뜯어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피폐하고 가난해서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쓸고 간 그 자리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종묘는 먼저 이렇게 재건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종묘사직을 지키는 건 왕의 숙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종묘는 재건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왕실은 다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정릉동 행궁에서 이 의인왕후가 죽습니다. 의인왕후가 죽고 났는데 이때 왕비가래가 처음 생겼다고 중종 때 처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저 의지가 어떤 그 조정을 살려보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왕을 이렇게 가래해서 뽑은 거였잖아요. 근데 선조 보세요. 이때 공빈은 죽었고요. 임빈이 있었죠. 순빈이 있었죠. 정빈이 있었죠. 정빈이 있었죠. 온빈이 있었죠. 이 다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한 명을 안 해요. 그리고 이미 세자를 책봉을 했잖아요. 광해군으로. 세자를 책봉을 했으면 그냥 이들 중에 한 명을 취해도 되는데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왕비 그 무덤에 흙도 안 말랐는데 그 간택령을 내립니다. 간택령을 내리면서 19살짜리를 끌어들여요. 선조가. 이때 선조는 51세였어요. 근데 이 19살짜리하고 51세하고는 너무 정이 좋았어. 너무 정이 좋아서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19살짜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다음 해 3년이 지나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그러면 광해군이 어떨까요? 막 불안하죠. 머리가 쭈삣쭈삣 섰을 거예요. 영창대군이 그럼 첫째예요, 둘째예요? 아들로서요? 예예. 그 후. 아들로서는 몇째일까요? 이게 아니야. 새로 간택 임목 대비예요. 사실은 임목 대비는 아니고요. 임목 왕비예요. 임목 왕후예요. 임목 왕후의 둘째예요. 영창대군 둘째. 네, 영창대군이. 정명공주가 먼저 낳고요. 첫째 딸. 딸이구나. 네, 딸이 먼저 낳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제가요? 그랬어요? 아니, 3년 뒤에 낳은 게 아들이라고요. 글쎄요. 네, 그게 영창대군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쭈삣쭈삣 서겠어요. 자,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가운데 진짜로 물밑에서
작업이 일어납니다. 광해군을 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광해군을 없애버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19살짜리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은 제가 아까 3명 사이코패스 3명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이코패스가 임해군, 그 다음에 순화군 말씀드렸죠. 네? 예? 순화군도 선조의 아들이죠. 순빈 김씨의 아들이에요. 선조의 아들인데, 근데 세 번째 사이코패스는요. 자, 순화군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임해군은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재물을 딱 봤는데 저거 나한테 없는데 그러면 걔를 죽여서라도 그걸 뺏어요. 근데 순화군은 어땠냐면요. 1년에 10명 정도는 재미로 죽여. 그리고 사람들을 패는 거가 자신의 오락이었어요.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능가하는 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임빈 김씨의 아들 정원군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원종으로 추승이 되는데요. 왜 원종으로 추승이 되냐면 그 아들 능양군이 인조가 됩니다. 네, 선조 다음에 광해군에서 광해군을 끌어내고 인조반정을 일으킨 인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승하를 하면서 임모광우를 했는데 19살짜리가 51세랑 결혼을 했으니 막 너무 안타깝고 애틋하고, 그래서 물밑에서 작업을 해요. 죽기 전에 작업을 하면서 얘를 어떻게 하든 세자에서 내치고 내 아들을 올려주세요. 뭐 옆에서 그랬을까요? 20살짜리가 20몇 살짜리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앙큼한 일을 벌입니다. 그렇게 앙큼한 일을 벌였는지 사실 인목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한 어떤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그게 나타나는데 잘 안 나타납니다. 이게 아마 광해군 때여서 그걸 자제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폐위시켜서 저 서궁에다 유폐를 시키고 몇 년을 지나게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걸 광해군이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의심병이 막 돋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동생? 임해군 동생이니까. 누구 아들? 선조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광해군이 굉장히 외교도 잘하고 그리고 정치도 되게 잘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의심병의 인자는 선조, 임해군, 순화군, 그 다음에 정원군, 이런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DNA가 좀 선조의 가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는데 오마요, 3살, 영창대군이 3살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리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됩니다. 광해군이 되니까 그 의심병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근데 광해군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되게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되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부국 강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광해군은 어떤 외교를 했냐면 실리 외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명나라죠. 중국과 여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침탈하려고 막 엿보는 그 가운데서 여진이 강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해안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중립외교를 하겠어 라고 하는데, 여진족이 자신들의 이름이 여진족인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통일을 한 다음에 만주족이라는 이름을, 만주여진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주족이라는 이름으로 갈아탔어요. 만주족이라는 이름으로 갈아타고 뭘 하냐면, 옛날에 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금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후금이야. 여진의, 만주 여진의 후예니까 우리는 이제 후금이라고 하자. 그러고 후금으로 만들어놨는데, 후금이 그 크기가 막 영토를 확장하고 그들의 힘의 크기가 커지는 게 눈에 쑥쑥 보이는 거예요, 광해군이. 근데 이때 계속해서 이제 찝쩍거렸던 거죠. 명나라를 누가? 여진이 명나라를 찝쩍거리니까 명나라가 조선에게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니네가 10만 원군을 이렇게
차출을 해서 얘네들을 니네가 막어. 니네 동쪽에서 다 막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10만 대군을 데리고 간 게 아니고요. 10,000명 정도를 보냅니다. 안 그러면 명나라에서 가만 안 두니까 10,000명 정도를 보내서 우리가 여력이 없고요. 막 죽는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10,000명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지 마라. 싸우는 척만 하다가 돌아와라. 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여진이 모를 리가 없죠. 후금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되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근데 광해군이 뭘로 폐위를 당하냐면 영창대군 죽였죠. 임목대비 폐위시켰죠. 뭐에 있어서 큰 실점이 됐죠? 효, 일륜, 명분 이거에 의해서 큰 실점을 합니다. 근데 조선사회는요 제일 큰 게 명분. 이 명분 안에는 인, 의, 예, 지가 들어있었어요. 이 모든 걸 다 지켜야만 바로 명분이 서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엄마 그렇게 했지, 동생 그렇게 했지, 의심병이 돋아갖고 막 사람들을 죽이지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라고 했는데 가장 컸던 건 사실 뭐냐면요, 광해군은요 궁궐을 몇 개를 지었는지 아세요? 자, 종묘는 이미 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선조 때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경복궁 지어야 했죠. 근데 경복궁을 못 지었어. 경복궁은 왠지 광해군이 되게 꺼려했어요. 그래서 창덕궁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창경궁 짓습니다. 근데 창경궁이 완공이 되기 직전에 완전히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술사들이 와서 지금 우리 왜 김건희 여사에게 그 예, 속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와서 술사들이 계속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저기 가면 대왕바위가 있어. 대왕바위가 있는데 그 대왕바위를 누르지 않으면 그 대왕바위에 살던 그 사람이 분명히 왕이 될 거야. 그게 누구였냐면요, 정원군의 집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게 능양군이잖아요. 진짜로 그 술사의 말, 술사가 마치긴 마치나 봐요. 술사의 말대로 거기를 누르긴 눌렀어요. 뭘로 눌렀냐? 경덕궁으로 눌렀습니다. 경덕궁은 지금의 경희궁이에요. 경희궁으로 눌렀어요. 경희궁으로 눌렀는데 경희궁을 막 거의 한 80%쯤 짓고 있는데 또 술사 와서 막 쑥삭 합니다. 우리가 경복궁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경복궁보다 더 큰 궁궐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지은 게 인경궁이에요. 근데 그 인경궁은 지금 완전히 사라져서 터도 안 보여요. 그래도 그나마 경덕궁, 경희궁도 터가 보이잖아요. 덕수궁도 터가 보이죠. 창덕궁도 터가 보이죠. 경복궁도 터가 보이죠. 다 보이는데 인경궁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능양군이 진짜로 왕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 이 5개의 궁궐들을 짓잖아요. 이 궁궐들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막 원성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렇게 그 마누라 잡아먹고 뭐 자식 다리 뜯어먹고 이런 사람들에게 니네가 와서 부역해라, 니네 뭐 세금 더 내라 이러면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마침 사람들의 그러한 그 백성들의 원성을 그 등에 업고, 그 명분은 뭐였죠? 효가 부족해, 성리하게 그런 모든 걸 따르지 않아. 그러면서 광해군을 이렇게 내칩니다. 자, 그랬던 이 원종은요, 사실 원종은 뭐라고 평가가 되냐면요, 사실은 원종은 그 사이코패스에서 살짝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인조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문헌 속에 한 줄이 이 사람이 가장 사이코패스라는 걸 보여줍니다. 순화군과 임회군은 진짜 이 정원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는 일대 사이코패스가 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반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정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창덕궁으로 들어가서 광해군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창덕궁은 이미 다 지어져 있었고요. 창경궁도 지어져 있었고 인경궁, 경희궁도 다 지어져 있는데 경희궁은 어떤 궁이었냐면 자신이 왕제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궁이잖아요. 그래서 그 궁은 내비두고 인경궁에 있는 자재들을 옮겨와서 궁궐을 이렇게 수보를 하고 그랬어요. 그걸 이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건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건들을 해서 인경궁은 나중에 인조 때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창덕궁의 일부가 다 소실이 돼요. 소실이 되었는데 그 인경궁의 것을 옮겨와서 지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 그러려고 했는데 인조가 2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인조 2년, 인조 1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들여다보신 분들이라면 왕들의 그 연보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즉위년이 있어요. 즉위년, 1년, 2년 이렇게 씁니다. 이 즉위년은 뭐냐면 그 이전의 왕이 죽은 해예요. 그러니까 8월에 죽었으면 8월의 왕으로 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신들이 그르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 왕의 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즉위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1년이라고 하지 않고요. 근데 인조는 반정에 의해서 올라왔고 중종도 반정에 의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왕들의 그 연도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즉위년이 없이 이 사람들은 바로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인조가 1년 되고 2년 되고 왜 그렇게 한 3년 정도 있었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1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조반정은 1623년 3월 달에 광해군을 끌어내리는데 경복궁에서 끌어내리면서 경복궁이 일부가 불에 탑니다. 그렇게 불에 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런 어떤 민생을 살피거나 궁궐을 수보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요. 세자 위에 올라본 적도 없죠. 그리고 사이코패스죠. 그런 아버지를 원종으로 추승을 합니다. 원종으로 추승하는 작업을 사람들이 진짜 막 그 각 사대부들이 다 엎드려갖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는데 기어코 그걸 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착이 심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만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막 이러는데 만고는 개나 줘버려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원종으로 추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자연히 왕비가 되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그냥 군 부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인원왕으로 추승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뒷배를 가짜지만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창덕궁을 그렇게 불내고 나서 그러니까 잡혔겠죠. 광해군은 잡혀서 옥사에 가둬두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만천하에 공고를 하려면 누구의 제가가 필요했냐면요. 대비마마의 옥새가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대비마마가 힘이 셌던 이유가 왕위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대비마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운궁으로 달려갑니다. 경운궁으로 막 달려가서 인목대비 너무 고생 많으셨죠. 그러니까 서궁에 유폐되어 있는 그 폐위시켜서 유폐되어 있는 당신을 제가 구원하려고 하니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거기서 울어요. 그러니까 인목대비가 서청문 밖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인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화교하기를 문양군은 종자이니 들어와서 대통을 잇는 게 당연한 일이다. 왜 통곡하고 울고 앉아있느냐. 대제할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구원해준 능양군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종자라는 말은 틀렸어요. 종자라는 말은 뭐 종갓집의 종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 번째 원종 그러니까 정왕군이죠. 아들인 능양군이 뭐가 종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명분을 거스르고 자기를 구해준 이 사람을 종자로 취급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것을 요 배후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또 사대부입니다. 자 중종이 반정이 됐죠. 이제 대원군이
광해군이 반정을 해서 인조가 반정을 했죠. 몇 번 일어났죠? 반정이 2번 일어났는데 이걸 다 누가 했죠? 사대부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대부들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인서인이 막 갈라서서 싸우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이제는 왕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잘 없었어요. 그리고 대비마마에게 함부로 하면 내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비마마의 힘이 세집니다. 그럼 누구의 힘이 동달아서 커질까요? 외척의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대비마마를 등에 업은 외척의 힘이 세지니까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근데 왕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부립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인조 2년에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괄이 1등 공신이었어요. 1등 공신이었었는데 이 사람을 평안병마사로 보내요. 평안병사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혹시 김소월의 시 중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 영변으로 보낸 거예요. 그 영변으로 보내버리니까 거의 최전방으로 그 두만강 가까이 간 거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북방을 다지고 있는데 기분은 상 나빠. 내가 병조판서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를 여기다 보낸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읽었는지 주변에 있는 그 훈구 대신, 그러니까 그 공훈 대신들이죠. 공을 세웠던 대신들이 얘를 영모를 품은 아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 서울에 있었던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참영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괄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영변에서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괄은 와가지고요. 창덕궁도 불태우고 창경궁도 불태웁니다. 근데 그게 불과 며칠이었냐면 불과 한 3, 4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밤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침에 나갔으니까 3일이라고 해야 될지 4일이라고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 3, 4일을 있는 동안 창경궁 불태우고 창덕궁 불태우고 진짜 막 다 뒤집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이재라고 하는 애를 왕으로 올리려고 진짜로 역모를 합니다. 역모를 하다가 결국은 주변에 있던 여기 제가 이괄, 남희흥, 정충신, 임경업이라고 하는 4대 장군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는 이 장군들을 빼면 사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군대였었는데 그 군대들 나머지 정충신, 임경업, 남희흥 이 사람들이 이괄을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한 3, 4일 있다 2000쯤에 갔을 때 이 사람의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도 죽겠다 그래서 이괄을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가서 이제 이렇게 바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괄이 4대 장군 중에 이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북방을 지키는 군사가 없어집니다. 이때 이괄의 군대가 10만 정도 됐는데 그 10만 병사를 다 그러니까 사그리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몰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10만 군대가 북방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아마도 병자호란의 치욕으로 가는 빌드업을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이게 가장 큰 빌드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가 사라진 거였죠. 그래서 이괄의 난이 끝나고 나니까 이괄이 거의 한 3, 4일 만에 그 한양으로 막 들어왔거든요. 막 일주일도 안 걸려? 어떻게 이러지? 막 이러면서 안 되겠다. 남쪽으로, 그러니까 궁궐 쪽으로 도성으로 들어오는 어딘가를 방비하거나 우리가 강화도뿐만 아니라 도망갈 곳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정합니다. 근데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영변에서부터 왔으니까 의주 쪽으로 못 가잖아요. 같이 이렇게 마주쳐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공주로 갑니다. 공주의 공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공산성으로 가요. 공산성으로 가서 한 7일 정도를 머물러요. 머물렀다가 죽였어? 물어보니까 응 죽였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갈게 그러고 돌아오죠.
그래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면 자신의 대왕바위가 있는 경희궁으로 돌아온 거. 지금은 경희궁이라고 부르니까 경희궁, 경덕궁, 그때는 경덕궁이라고 불렀어요. 그 경희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우리가 도망갈 때가 조금 더 필요해. 그때 7월부터 그해 7월부터 이제 이게 이괄의 난이 정초에 일어난 거잖아요. 연초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7월부터 어떻게 방비를 하면 좋을까, 어디를 쌓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성곽들을 수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궐을 보수하고 이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곽부터 보수를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을 그때 지은 거예요. 남한산성은 원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라 때부터 이미 쌓여져 있던 그 성곽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얘네들이 막 무너지고, 아마도 이때 온조가 백제 시대에 온조가 이미 토성을 쌓았던 것 같아요. 위례성 뭐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위례성을 비롯해서 여기다 쌓아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다 돌로 쌓은 건 신라였어요. 그리고 그 주장성이라고 부르죠. 그러고 나서 조선 초에는 그 주장성을 일장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 얘가 좀 방비만 잘하면 진짜 천혜의 그 고지야. 그러면서 거기를 방비를 해서 원래 있었던 성에다 덧붙여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리빌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도망가면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왕이 머무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때 행궁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궁을 지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여진족 후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후금이 1616년에 흩어진 여진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쯤에 명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야 10만 대군 보내 그랬더니 광해군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10,000명 정도 보내면서 눈앞에서 그냥 깔짝거리다 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중리외교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리외교가 빛을 발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광해군이 누구에 의해서? 인조에 의해서 떨어졌죠. 자, 광해군을 인조가 떨어뜨린 이유가 뭐였죠? 폐위시킨 이유가? 그의 명분이 뭐였죠? 효가 없어. 성리학이 부재해. 성리학은 효, 인의 예지, 효가 제일 중요하고 인의 예지가 중요한데 그게 없어 얘는. 그러고 걔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실리를 따라가겠어요? 성리학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는 성리학을 따라간다는 건 누굴 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나라를 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명나라는 나의 주군이야, 나의 부모야, 나의 군신관계에 있어서 나의 왕이야 라고 생각했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거기에 막 매몰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무리 힘을 키워가고 있다지만 후금 따위 오랑캐, 제가 아까 여기다 그림 이렇게 그려서 자기는 중화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변은 다 오랑캐야.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무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광해군하고 다른 노선을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진족의 후금이 우리가 같이 잘 해보자, 손 한번 잡아보자 그랬더니 침을 탁 뱉었어요. 퇴! 하고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누르하치가 자기의 조카였던 아민을 보내요. 이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골대나 마부대나 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아민이라는 사람이 먼저 와요. 먼저 와서 그러니까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강화도로 도망가요. 그래서 강화도까지는 못 가요. 근데 이때가 잘 보시면요, 1627년 1월이었어요. 그죠? 1월이었어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강화도로 가려고 그랬더니 바닷물이네. 그래서 갈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명나라하고 그 국경이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너네가 나하고 형제를 맺어주면 내가 너네 봐줄게. 그러면서 돌아갈 걸 자청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중국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마.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면 더 좋을 거야. 라고 하고 형제의 맹약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맹약은 누구만 했다? 후금만 한 거예요. 후금만 하고 조선은 휘등으로도 안 들은 거죠. 니네가 왔으니까 우리가 아이씨 들어주는 척한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1636년 누르하치, 이 사람이 누르하치예요. 누르하치고요. 요 사람이 홍타이지입니다. 두 번째 왕위를 이은 사람이죠. 요거는 누구냐면 명나라의 숭정제인데요. 얘는 16살의 왕위에 오르는데 진짜 황관들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센 홍타이지가 국호를 우리는 청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서 심양이 수도였어요. 청으로 만들고 그리고 너네를 쳐부술 거야. 그러면서 진짜로 가서 베이징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644년에 명나라는 망했고요. 얘는 어린애가 이렇게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청나라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4대 교린에서 이제 친명배금으로 왔으니까 친명배금을 할 거야 라고 하고 대놓고 중립외교를 무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방은 이미 이괄이 없어서 이괄의 난으로 10만 군사를 잃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방어선이 무너졌죠. 근데 이때 정묘호란 때 제가 남이흥 장군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이흥 장군은 어땠냐면요. 정묘호란을 만약에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못 막아내면 자기를 인조가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안주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함경도쯤에 있어요. 안주성이라고 하는 곳을 해서 하다가 끝내 안 되니까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우리 화약을 못 쓰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화약고에 들어가서 화약을 폭발시키고 자기는 거기서 폭사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2명의 장군을 잃었죠. 이제 정의응과 임경업 장군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이제 형제의 맹약, 화의 요청하는 것 가지고 명맥을 쌓으면서 한 10년이 흘러갑니다. 10년이 흘러가는데 병자호란의 빌드업의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인여랑후가 죽었어요. 인여랑후는 이제 인조의 첫 번째 왕비예요. 첫 번째 왕비였는데 그때 되게 좋아했나 봐 둘이. 43살이 되었는데 애를 낳다가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낳았는데 아들인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상심을 해서 누워있다가 7일 만에 산후조리를 받지 않아요. 그러고 죽습니다. 그러고 죽어서 요거는 사실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지만 요거는 정조의 빈소예요. 빈전이라고 부르죠. 정조의 빈전인데 빈전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보통 어디에다가 하냐면 선정전이나 사정전이나 그런 편정 같은 문정전이나 그런 편정 같은 데다가 빈소를 마련을 해요. 빈전을 마련을 해요. 요렇게 생긴 건데요. 홍타이지가 겁박을 하려고도 했지만 어차피 인여왕후가 죽었으니까 내가 외교사절로서 조문을 갈게 그러고 조문을 옵니다. 조문을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를 건국했잖아요. 이미 청나라를 건국했으니까 이제 나를 황제로 모셔. 그러니까 형제의 맹약을 했지만 이제 인정하고 예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왔죠. 근데 조선은 그 요구를 수렴하는 거를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요. 인여왕후에게 예를 청하는 걸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려고
장막 하나를 가짜로 만들어요. 이렇게 생긴 데 들어가야 되는데 오랑캐가 뭘 알겠어 그러면서 니네는 장막에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장막 하나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가라고 그래요. 그 예우조차도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갖고 걔가 날아가 버려. 근데 그 뒤에 호위무사들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막이 날아갔는데 소용 아무것도 없어. 근데 뒤에 호위무사들이 서 있으니까 매복했구나. 자신들을 죽이려고 매복했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자객이라고 생각하고 틀어져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제 이때 한 번 더 빌드업이 병자호란을 일으키는 형제의 맹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그랬단 말이지를 한번 겪었잖아요. 두 번째 빌드업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청나라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청나라로 하고 즉위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위식으로 사신을 보내라고 했는데 사신을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심양에 있던 사람들이죠. 심양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은 두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그게 나덕헌, 그때 60대, 64세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한 40대였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때 황제에게 조문을 하거나 황제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건 다 309 고두례예요. 그래서 3번 절하고,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 조아리고 일어나서 또 절하고 3번 머리 조아리고 이 309 고두례를 해야 되는 건데 나덕헌이랑 이확이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여기 엎어져 있는데 얘네 둘만 이러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서 막 가가지고 막 때리고 막 억지로 엎어뜨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사람들 코피 터뜨리고 막 이러면서 나덕헌과 이확은 절대로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홍타이지에게 이제 군사들이 얘기를 하죠. 얘네들을 죽여서 머리만 돌려보내자. 어디 사신으로 와서 이따위 행위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홍타이지가 우리는 빌미를 주지 말자. 얘네들은 이걸 위해서 얘네들을 보냈을 것이다. 나에게 거부하는 걸 그랬기 때문에 그 거부하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을 예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자. 그런데 그들을 죽여서 돌려보내면 복수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고서 나덕헌과 이확을 보냅니다. 쩔뚝거리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인조의 주변 인물들이 저놈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돌아왔다. 그리고 국서를 와서 자랑을 했어요. 그 홍타이지가 나한테 국서 줬는데요. 뭐뭐뭐뭐를 하라는 국서를 줬는데요. 제가 거기다 그냥 두고 왔어요. 이러고 얘기했더니 비변사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놈들이 그 국서를 홍타이지 보는 앞에서 얼굴에다 던지지 않고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저놈들을 죽여서 효수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와, 그런 보고가 있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인조가 자기의 사신을 그렇게 그래 죽이자 이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청나라에 가서 매맞고 갈비뼈 터지고 여기 와서 매맞고 터지고 그래서 유배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게 조선사회였어요. 이때의 조선사회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때 국서에 뭐라고 인조가 그 국서의 내용이 뭐였다는 건 전달을 했겠죠. 국서는 버리고 왔지만 그랬더니 국서를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역대로 중국 조정을 섬기며 힘의 강약에 따라 신하의 절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명나라가 요동과 심양 땅을 조금 내어주었다고 우리가 어찌 딴 마음을 품고 귀국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귀국은 이웃으로 화친하기를 약속해놓고 어찌 이토록 번번이 깔보고 누가 깔봤는데 누가 업신여겼는데 그리면서 꾸짖습니까? 이번에 우리 사신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었으니 이것이 과연 이웃나라 사신을 대우하는 예입니까? 옛날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고 그러면서 옛날에 그랬던 일들을 막 꺼내면서
우리는 하늘이 지켜줄 거야. 우리는 얘를 지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늘의 도는 이처럼 선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징벌합니다. 그럼 자기네가 악한 자잖아. 국서받은 홍타이즈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귀국은 널리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홍타이즈 가만히 있을까요? 인조의 국서를 받아보고 너희 나라가 만약 11월 25일까지 대신과 왕자들을 보내서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치러 갈 거야. 군사를 일으켜서 니네를 정벌 할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갈 거라는 그 군사적인 그 전략까지를 다 내보냅니다. 너희 나라가 산성을 많이 쌓았다고 2괄 2년에 쌓았잖아요. 산성을 쌓았다고 하지만 나는 대로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곧장 서울로 갈 것이다. 너희가 산성을 가지고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너희 나라는 또 강화도를 믿고 있냐? 이제 이미 다 그것까지도 다 보고 전략을 다 간파하는 거죠. 내가 만약 팔도를 유린한다면 작은 섬에 숨어서 너는 임금 노릇을 할 거냐? 너희 나라에서 척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전부 공부한 선비인데 붓을 들고 나의 기마 부대를 감히 대적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국서를 또 한 번 보냅니다. 근데 그 사이에 11월 25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입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사대부의 입들이 잘못했어요. 저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주전론을 펼칩니다. 근데 주화론을 펼쳤던 최명길과 몇 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들이 힘을 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대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 화나게 하지 말자 그랬더니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하면서 주전론이 우세를 합니다. 그렇게 우세를 했는데 진짜로 정유재란이 이미 정묘호란이 이미 한번 발발을 했잖아요. 그때 무서움을 알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다 죽자. 아니 다 죽으면 조선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죽자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인조가 막판에 그러면 우리가 왕자 비슷한 애를 한번 보내보자 라고 하는데 이미 그게 너무 지났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에 강을 건넙니다. 아까 정묘호라는 몇 월이었죠? 제가 기억하시라 그랬죠. 1월이었죠. 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이때만 올까요? 기마병들이 강을 건너야 하니까. 그래서 얼었을 때 강물이 얼었을 때 오는 겁니다. 근데 걔네는 이미 그 얼고 추운 그 지역에서 군사가 단련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기마병은 빠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 거기에 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서 뭔가 먹을 걸 빼내고 그렇게 해서 머물렀다고 그거 안 해. 이제는 그거 안 해. 바로 너한테로 진격이야. 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고 출발을 처음에는 용골대 마부대를 시켜서 1000명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10,000명을 보내고 나중에 홍타이즈가 12만을 데리고 끝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 결정을 내리고 보내지 뭐 그랬을 땐 이미 늦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마부대가 만주를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제 어딘가 도망 한번 가보자. 세 번째 도망을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강화도가 이미 막혀버렸어요. 이때. 왜냐하면 저기 은평구 아시죠? 은평구 우리 이제 가볼까? 할 때 은평구까지 벌써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녀자들하고 종묘사직은 거기 보냈어요. 강화도로. 근데 내가 가려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벌써 은평구까지 들어왔대. 그래서 더 이상은 못 가고 성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우리 그러면 남한산성으로 한번 가볼까? 남한산성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추위를 봐서 강화도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그곳에 갇히게 된 겁니다. 요것에 관한 것은 제가 다음 학기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예고 장면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최명길과 김상원의 명분이 대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